설 연휴에 KTX 타고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KTX는 현재 비행기보다 사실상 빠른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 방송의 애청자라면 그 KTX를 타고 나서 승무원들 보셨을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바로 이 사건이 떠오르실 겁니다. 자, 일단 오늘 나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시니까 또 어색하네요. 철도공사 승무지부 김승아 지부장. 안녕하세요. KTX 열차 승무지부 지부장 김승아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지부장님. 네. 다음에 지금 현재 총무 맡고 계시죠? 정미정님. 네, 안녕하세요. KTX 열차 승무지부 총무 정미정입니다. 앞뒤가 똑같은 이름? 네. 자, 그리고 한 분은 승아 지부장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조합원, 현재 조합원이시고요. 그 전에 상황실장이셨던 김영선님. 안녕하세요. 저 KTX 열차 승무지부 조합원 김영선입니다. 전 상황실장. 전 상황실장. 뭐 정치인들은 뭐 전 장관, 뭐 전 표현을 하는데 전 상황실장. 실장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상황실장이 사실은 모든 거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저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흐름이 지나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남북한 화해 무드 속에서 막 공연하고 단일팀 만들고 그러면서 갑자기 떠오른 게 뭐였냐면은 철만은 달리고 싶다. 혹시 아세요? 네. 아마 철도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거 다 아실 거예요. 네네. 그 철만은 달리고 싶다처럼 명절만 되면 나는 KTX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거기 그 유니폼 입고 타고 싶다. 뭐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 상황은 어떻고 그리고 우리도 중간 점검을 좀 해야 될 시점이 왔고요.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김성아 지부장이 또 우리 방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저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틈틈이 저희 새날 애청자분들께 이제 우리 상황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되게 단편적으로만 들리셔서 사실 어떻게 지내오고 있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선은 간단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월 16일 날 법원으로부터 저희가 그동안 받았던 가처분 지급금에 대한 저희의 빚이 완전히 법원 조정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5%를 부담하고 철도공사가 나머지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법적으로는 이 문제가 완벽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의제기를 안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2월 1일 날 이게 완벽하게 이의제기를 서로 이제 2주간 시간 동안 이의제기를 안 함으로 인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냥 법적으로만 조금 첨언을 해드리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배임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결론이 난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인위적으로 사측이 전부 다 이걸 깎아주기는 사실상 좀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상징적 의미에서만 받겠다 이렇게 결론이 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개인당 거의 1억 원 정도 됐던 그 돌려줘야 될 돈. 날벼락 같은 돈 아니에요, 그게.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신임 사장 오셨죠? 네. 오영식 사장님 오셨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분에 대해서 저희도 미리 사전조사를 하고자 여기저기 막 알아봤었는데, 정말 딱 오시자마자 사실 지금까지 보여주는 행보가 굉장히 파격적이세요. 그 전 사장과는 너무 다르게 바로 오자마자 철도 내에 98명에 달하는 해고자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뭐 철도 민영화 반대, 팔지마 KTX를 외치다가 이제 뭐 그것이 불법 파업으로 몰리면서 소송을 당하고 그러면서 해고당하셨던 분들이 98명이 계셨는데 이분들 전원 복직 합의를 하셨어요. 이런 거 진짜 잘하시는 거거든요. 네. 나머지 부분이 이제 KTX 승무원들인데. 그렇죠. 이제 네. 하나가 더 남았죠.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선 저희 문제는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랑도 또 더불어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서 저희 문제도 같이 이제 처리가 될 것 같아서 조금은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태예요. 그렇다고 비관적이진 않죠. 네, 그럼요. 그리고 우선은 그동안 철도 내에 적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전에 박근혜 정부와 정말 일치단결해서 철도를 말아먹는 데 일조하셨던 분들을 지금 오시자마자 바로 대기 발령. 그 최연애를 중심으로 했던 바로 그 조직들이죠. 홍순만. 홍순만. 네. 그쪽과 함께했던 그 조직들을 다 지금 대기 발령을 낸 상태예요. 그렇군요. 우린 뭐 뉴스로 접하지를 못해서 굉장한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럼요. 왜 그 철도 쪽은 철도피아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예전에 김성아 지부장 인터뷰할 때도 보면 이 시작이 이철 사장 때로부터 시작된
시작된 민주정부 때 시작된 일이라 제가 서울역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을걸요. 마음에 빚이 있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뭔가 해결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는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절차와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고 가면 안 돼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맞고. 그렇죠. 근데 너무 정말 지금까지 행보를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아시죠? 조선일보에서 까대고 있어요. 너무 노조 말만 듣는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데는 너무 만기칠남이야. 이런 데 신경 좀 꺼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있다는 어, 반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정비정님은 제가 최근에 매체로 되게 많이 보고 들었어요. 뭐 거의 그 김성하 지부장과 거의 지분을 같이 반으로 나누시더만요. 결혼도 하셨더라고요. 네, 결혼도 했습니다. 2012년도에 했으니까 이제 6년, 9월이면 6년째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KTX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난 거죠. 그렇죠. 예. 그때 그 시댁이라는 반응이 어땠어요?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저희 시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세한 내용은 사실 관심도 없으시고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KTX 승무원을 했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뭐 파업을 하고 지금까지 투쟁을 하고 있고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으셨던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조용히 있을 수 있었던 거고 대법 판결 이후에 제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최대한 관심을 안 가지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시부모님도 약간 그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탄핵되기 전에 그들을 위한 집회에 참석하실 법한 그쪽 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바뀌시긴 하셨지만 그러다가 네. 대법원의 판결이 꽉 나고 나서 그때 처음에 판결이 한 8천만 원 됐었죠, 대략. 8,640만 원이었죠. 8,640만 원을 물어야 되는 며느리가 된 거죠. 그렇죠. 그걸 모르셨던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모르셨다가 이번에 PD수첩에 아이고. 오체 투지하는 그 장면을 보시고 이제 그제서야 알게 되고 그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죠. 네,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했는데. 그 역사의 순리대로 풀 수 있어요. 특히나 정권만 바뀌면. 만약에 정권 안 바뀌어서 지금 대선이 박근혜가 탄핵을 안 당하고 지금쯤이면은 만약에 소름 끼치는 이야기지만 저쪽의 후보가 당선돼서 취임을 며칠 안 남은 시점이에요. 탄핵 안 당했다면. 만약에 그쪽이 당선됐으면 언감생심일 거라고 생각해.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 문재인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가 붙었던 2012년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권 교체하길 바랬잖아요. 이명박 이후에. 그런데 정권이 안 바뀌었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쌍차에 계셨던 분들이 30명 가까이 돌아갔어요. 대선 맞아요. 끝나고 정권 못 바꿔서. 그런 상황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복이 있으신 거예요. 뭔가 바뀌었죠. 우리 상황실장님. 네. 성함은요? 제가 김영선입니다. 김영선님. 네. 많이 듣던 이름인데. 네. 김영선님도 상황이 비슷한가요? 네, 저도 비슷하게 저도 결혼을 해서 이제 5년, 6년 차고요. 시부모님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저도 똑같이 예전에 승무원이었고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셨었는데 저도 똑같이 MBC에서 그렇게 PD수첩을 재방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낮 시간에 이렇게 재방을 정말. 많이 해서 사실 저도 부모님한테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맞아요. 이거 나온다고 얘기 안 했는데 알아서 옆집에서 정말. 알려주고 해서 아주버님 다 뽀록 났죠. 시이모님 다 알고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냐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해결되는 거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치를 잘 몰라서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건데 네, 정치는 그런 걸 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맨 위에서 풀 생각이 없으니까 안 풀리는 거고 풀 생각이 있는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든지 푸는데 다른 쪽에 눈치도 봐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법안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투쟁하신 게 2006년도부터죠. 네, 그럼 올해가 2018년이니까 횟수로 13년째.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알려진 투쟁들 중에서 가장 긴 투쟁이죠. 네, 어쨌든 간에 이런 투쟁을 13년째 하고 있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투쟁인데 제가 옛날에 한번 방송으로나 그런 이야기 드린 적 있죠. 이 투쟁을 승리를 해야만 우리나라 노동 역사에 어떤 발자취를 남기면서 노동계의 위치가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역사적인 투쟁이거든요. 뭐 여러분들이야 뭐 그런 의미를 두고 하시는 건 아니고 내가 지금 생존권이 걸려 있는데 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끈끈한 단결과 그 힘으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력 안에 그 투쟁을 해온 당사자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세월호 가족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싸워주니까 일상이 바뀔 수 있고
KTX 승무지부 노조원들처럼 오랜 동안 지지지 않고 싸우니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삶이. 다른 노동자분들이 KTX 때문에 나아지는 게 있어요, 승무지부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댓글 악플 달리는 거 여러분 맨날 보죠, 어떤 기사에 대해서. 대표적인 악플 하나씩 기억나는 거 말해봐요. 이거 털고 가야 돼, 지금. 항상 어디서 얘기하지만 마음에 박혀있던 아이파라 감성팔이 한다. 그리고 뭐 떼써서 정규직 되려고 한다. 그럴 거면 시험 봐서 들어가지. 저희가 시험을 안 본 게 아니거든요. 저희도 대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시험 보고 공채 보고 인적성 다 하고 서류 다 하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KTX 승무원이라는 직종 자체가 100% 외주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서 저희가 그랬던 거지. 저희가 떼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방송 듣는 분은 다 알아요. 네. 다른 분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고. 승하지 부장이 했던 그 유명한 발언 있죠. 네. 아, 항공사 승무원보다 못생겼다. 저 이런 거 진짜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어디 갈 때도, 얼굴 좀 다시 한번 보고, 화장도 좀 그러니까, 하고. 머리 똑바로 하고.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KTX 승무원이나 노조분들한테 저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다 합쳐도 KTX 승무지부 계시는 분들이 가장 예쁩니다. 네. 저도 이제 명절에 그 KTX를 타고 문득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 이분들이 12년, 13년이나 지났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직장 생활 해왔다면 은퇴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만두실 분도 계실 거고 보통 그렇죠. 한국의 어떤 승무원들 문화가 한참 젊은 나이에 뽑아서 반짝 쓰고 이렇게 버리는 케이스가 많고 그중에 일부가 남아서 간부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33명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승무지부에 적을 두고 있는 네. 복직 대상자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또 있습니까? 네. 거기에 사실 저희가 해고된 승무원은 총 280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취업 사기를 당했고, 그리고 똑같이 부당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물론 끝까지 저희랑 지금 같은 지부 활동을 하고 계시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인 여건상 오히려 더 뭐 가장이신 분들,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벌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투쟁을 끝까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그래도 내가 이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버텼다고도 생각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같이 들어와야 되고 복직 대상에 저희는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따로 신청을 받나요? 복직 원하는 사람? 그렇죠. 그럼 대충 규모가 얼마쯤 나옵니까? 정확하게는 아직 한 번도 이렇게 희망자를 받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대부분 이 KTX 승무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한이랄까요? 일기 승무원으로서 이게 저희가 사실은 일한 시간은 2년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파업을 지금 13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경력이 달라요. 이게 다른 경력이 엄청 길어져서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같이 복직해서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 2년 반, 투쟁 13년. 네. 자, 어마어마한 거죠, 그건지. 그분들 중에 이제 지금 아직 일 안 하시는 분 중에 복직 희망자를 받고 또 그 숫자를 갖고 사측과 또 교섭을 또 해야 되겠죠. 지금 두 분은 다 돌아가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저희 33명은 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승무원들 보면 대체로 너무 젊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다시 복직한다고 그래서 나이 들어 보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현재 제 앞에 계신 세 분만큼은. 근데 이 경력직, 노련미, 노하우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배치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KTX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승무원 너무 적어요, 숫자가. 그죠. 네. 옛날보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한 10량쯤 되나요? 18량. 오우, 그 18량을 덜커덩거리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승무원 딱 한 명 발견되는 거 맞죠, 지금 현재? 원래는 열차 팀장과 포함하면은 3명이에요. 저는 한 명밖에 못 봤는데. 그쵸. 그럴 수도 딱 있어요.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열차 팀장은 전체 순회를 한다고 하고요. 승무원 2명이 반띵해가지고 자기 구간만 지금 순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승무원 1명밖에 못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내가 그 승무원을 만나야 될 일이 있는데 몇 시간을 기다려야 돼. 그러다 보면 열차의 운행이 끝나.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검표 업무가 승무원한테 주 업무로 음. 지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검표하다가 다 시간 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나 그게 궁금하더라. 뭐 우리 인터뷰의 내용은 아닌데 뭐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네, 네, 맞아요. 네. 거기에 지금 비어 있는 자리가 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근데 비어 있는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 가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서 있는 분들이나 이 자리가 어디까지 간다가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분명히 열차 타고 가다가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제 경우를 한번 세 분께 상담을 드릴게요. 음. 표를 구하다 보니까 어른 두 자리밖에 못 구했어. 근데 아이를 데리고 가야 돼. 걔도 이제 무료로 탈 수 있는 나이는 아니고 그래서 가운데 왜 그 팔걸이를 걷어내고 네. 가운데 앉히고 가고 있었어. 근데 승무원이 와가지고 아이 표를 끊으라고 해요. 네. 그러기 전에 먼저 자진 납세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안 그러면 뭐 부가금이 몇 배 물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부가금을 물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먼저 물리게 말씀해 되어 있습니다, 주시면 원래는. 네. 근데 표를 구하다 보니까 아이의 입석을 끊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냥 안 치고 있었다 하면 거기 부가금 끊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1.5배가 가장 낮은 부가금이고 먼저 신고를 하셨을 때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12년 전, 13년 전에 일을 했기 때문에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먼저 신고하면 1.5배, 신고하지 않으면 3배에서 30배 뭐 이런 식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감이 떨어지셨구만. 떨어졌어요. 예전에 입석도 없었거든요. 어제 KTX 입석 없었죠. 네, 없었어요.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입석이 무작정 파는 것 같지는 않고 그 복잡한 거 때문에 몇 석 안 파는 그게 거예요. 입석은 발행되는데 자유석이 지금 옛날에는 자유석으로 다 끊었는데 자유석이 출퇴근 시간 내만 발행이 되면서 이제 무제한 입석 발행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요? 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보다 훨씬 빠른 종류의 사실은 교통수단이에요. 네. 각종 소비 시간까지 따지면 그리고 날씨 제 예약을 안 받기 때문에 KTX는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이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교통수단이 됐고 지금 현재 평창 올림픽도 KTX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올림픽이거든요. 웬만한 것들은 서울에서 열리고 경기만 평창 및 강원도 일부에서 열리는 건데 어쨌건 그런 열차 안에 노련한 승무원들이 타서 이렇게 정말 죄송하지만 신구조화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이제는. 네. 저희가 뭐- 신인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 복직할 아, 테니까. 그죠, 그죠. 그리고 이미 일하고 계신 분들은 구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잘 어울리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사용자 측이 생각을 전향적으로만 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싸워왔는데 사실은 싸워온 그것도 부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심, 2심에서는 승소했던 판결을 대법원에서 말도 안 되게 뒤집어 버리는 건 역사에 남을 정말 아이러니한 미스테리한 판결이고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왜 법조인들이 최악의 판결이라고 했을 만큼 저는 이거 재심 청구해야 된다고 봐요. 증거가 어떤 새로운 증거나 이런 게 나오면은. 네. 푸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정말 승리로 끝나야지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른 부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12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다른 비정규직이나 이런 문제가 이제 크게 부각이 되고 조금씩 더 나아지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난 정권에서 일부러 패소를 시킨 게 아닌가 저희도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요지는 뭐냐면 정규직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취업을 시켰는데 사실은 자회사의 비정규직이었다. 이게 첫 번째고 나중에는 그게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다시 옮아가죠. 근데 대법원에서 여성 승무원은 안전을 담당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낸 거죠. 네. 그러니까 승객들이 그냥 막 사고가 나서 다치고 그래도 여승무원은 그것을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죠. 네. 네, 지금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승객이랑 똑같이 도망가도 돼요. 안내만 하고. 그쵸. 사고 났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데 되게 웃긴 게 2015년 철도 안전법이 바뀌면서 바로 세월호 때문에 이제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철도 안전법이 바뀌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사고가 나서 승무원이 안전 업무를 안 해서 생기는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상한 게 안전 업무가 우리의 업무가 아닌데 안 하면 또 처벌은 받아요. 이런 되게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열차팀장들과 이제 저희를 같이 협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안전 사고가 났을 때. 그런데 같이 받는 안전 교육도 없고요.
업무 체계도 지금 다르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 제대로 프로토콜대로 뭔가 이 업무를 처리하자고 하면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팀장이랑 소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회사로 연락을 하고 그럼 자회사는 철도공사에 연락하고 철도공사는 또 철도공사 내부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철도공사에서 또 이렇게 열차팀장한테 연락을 하고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야지 이렇게 업무가 열차팀장한테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판결을 위한 판결이에요. 네. 어떤 의도를 가진 판결을 위한 판결인 거지. 모든 법은 뭔가 규정이 애매할 때는 상식선에 생각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분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죠. 승무원이라는 게 여자라고 해서 안전 담당이라는 게 막 무거운 짐을 들고 누구를 구해내고가 아니라 제대로 된 안내를 하고 대피를 시키고 그 모든 것들은 직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그거 여자는 안 되고 남자는 되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철도공사도 그 사회 각계각층의 중재를 받아준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철도공사까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대법원에 계시는 그분들, 그 양승태 체제의 대법관들은 정말 뼈저린 반성을 좀 할 수 있는 좀 그게 왔으면 좋겠어요. 사법개혁이 있어가지고 KTX 승무원들 판결에 대한 표본을 남겨주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반성을 나는 요구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신 거잖아요. 막 그렇죠. 이분들 영상들 보고 있으면 짠해 죽겠어. 무슨 판결이 나와가지고 아유 좋아서 막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아유 나 참. 그 사이에 마음고생도 정말 많았죠. 그렇죠. 너무 많은 거를 잃었죠, 저희가. 그리고 조합원도 하나 잘못된 선택을 해서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이런 부담도 컸지만 동료를 잃고 12년이란 10년 이상 싸운 거에 대한 부정을 당한 그런 느낌? 여태까지 싸운 게 제 자존심 하나 가지고 싸운 거거든요. 틀린 거를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왜 받아들여주지 않냐. 이것 때문에 그랬었던 건데 다시 하려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은데 제대로 좀 끝냈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그런 생각만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정권이 바뀌어서 좋은 방향으로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계속 요즘에 있으니까 제대로 좀 풀려서 좋은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진짜 처음에 대량 해고가 공기업 최초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량 해고가 된 게. 그래서 외주 위탁을 합법화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 기업들도 이제 민간 기업들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양상이 됐던 것 같아서 잘못 끼워준 첫 단추. 정말 항상 얘기해줍니다. 그 공사 사장을 임명하는 주체인 정부. 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재인 대통령 총책임자시니까요. 네. 누구를 내려보내느냐는 말없는 시그널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평상시 때 그런 쪽에 굉장히 좀 오픈되지 않은 사람이 내려보내면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고 누구를 내려보낼 때 여러 가지 그 산적한 문제가 많은 공사에 내려보낼 때 그런 쪽에 개방적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을 내려보낸다는 건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 시그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공사 사장님도 자기 주체적으로 끌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희망을 좀 가지시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계속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시되 더 중요한 건 여론의 힘을 같이 얹고 가야 돼요. 일반적인 여론의 힘을 얻고 가야지 여론은 막 비판적인데 우리끼리만 투쟁해서 우리가 다 가질래 이렇게 하기는 좀 사실 힘들 부분이 있거든요. 잘하실 거라고 믿고 아마 이 노동투쟁에 있어서의 거의 조상격인 분들이기 때문에 연령은 아직도 굉장히 젊으신데 그동안 마음고생하신 것들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까마득하게 지워지는 느낌이어서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꺼내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생각이 잘 안 날걸요. 그중에서도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어요? 힘든 거요.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생각해보면 지난 10년 동안의 투쟁에서 3년을 저희가 굉장히 힘들게 싸웠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철탑까지도 올라가고 제가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건 다 해봤는데 그거보다도 아까 영선 언니가 얘기한 저희가 잃었던 거에 대한 그런 상실감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법 판결에서 뒤집어졌을 때 그때의 기억과 그 이후 몇 개월간의 기억이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10년간 통틀어서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생각을 못 하셨을 텐데 질문의 요지만 생각하면 사실은 외부랑 싸우는 거 그렇게 안 힘들어요.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면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갈등이 생길 때가 더 힘들었을걸요? 말해보세요, 상황실장님. 그렇죠. 저희가 초반에 처음 모든 파업은 같이 갔다 같이 오자가 시작인데 복귀자가 막 생기고
사측에서 회유하면 그리고 복귀했던 사람들이 복귀한 순서대로 직급을 달고 과장을 시켜주고 지사장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진짜 열받겠다. 네. 아이씨. 근데 이제 늦게 한 순서대로 아까 280명 중에 한 100명 정도는 다시 또 나중에 복직을 했거든요. 그 친구들은 원래 같은 동기였던 사람들이 과장되고 부장되고 지사장 돼서 나를 평가하고 근데 나를 평가했을 때 난 항상 최하위 등급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가 안 타면 열차가 안 굴러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기장만 있으면 기관사만 있으면 열차는 가는 건데 저희가 안 타면 되게 큰일이 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몇 달을 승객들은 그냥 승무원 없이 다니더라고요. 정말 서운하다. 정말 너무나. 그리고 저희가 나름 처음에는 특실 서비스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특실 서비스가 없어졌는데 비용이 더 늘었는데 승객들이 다 그냥 셀프 서비스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자판기에서 물을 뽑아 먹고 밖에서 그냥 다 하고 이래도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없어도 가나? 그랬었는데 다시 복귀한 승무원들이 다른 옷을 입고 열차에 탔을 때 그걸 지켜볼 때 가장 힘들었겠다.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KTX를 못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탈 수도 없었고요. 몇 년간은. 마치 남자들이 정말 그 빡세게 군대에 나와서 군대 쪽으로 소변도 안 본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보면 마음 아프니까 정말요. 거기 쳐다보기도 힘들었을 네.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사무실이 용산에 철도 근방에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볼 때마다 사실은 그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거기 서 계신 분들 보면은 되게 이게 설명하기 힘든 감정 같은 게 느껴져요. 내 자리가 저긴데 왜 저 사람들이 저기 있지? 나는 왜 여기 있지? 자, 설날이니까 설이니까 그런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눈을 감아보세요. 모든 그 그림은 말이에요. 그냥 보통 속도로 움직이는 것보다 느린 화면을 보면 더 감동적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복직을 해가지고 다시 그 유니폼을 입고요. 그 현장 음을 소구한 채 정말 감동적인 음악을 깔아주고 느린 화면으로 이렇게 보면 나는 굉장히 눈물 날 것 같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봐야 느껴지는 그 감동들이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휙 지나가 버리는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날이 이제 코앞에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치지 않고 싸워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개인당 얼마씩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5%잖아요. 1인당 원래 8,640만 원에다가 이자까지 법정이자까지 15%씩 붙었던 것이 작년에 1억 원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그래도 합의한 것이 5%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청구 안 하기로 한 건데 이제 그것을 33명치를 다 합하면 그래도 1억 5천 정도 돼요. 개인들 그러니까 개인이 뭐 이렇게 낸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사회적 합의에서 13년 동안이라는 어떤 니들이 고생했으니 이거를 사회적으로 이걸 우리가 같이 내주자 뭐 이런 운동이 좀 번지고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저희 KTX 해고승무원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이제 이분들이 도와주시는 캠페인 중에 하나가 저희가 33명이 지금 돈을 청구받고 있거든요. 이제 이 33명을 상징하는 그 숫자로 33이잖아요. 그래서 1인당 100원씩 해서 3,300원씩 모으는 그런 소셜 펀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좀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거 숫자가 그래도 저희 한 명 한 명한테 이제 조금 소중할 수 있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좀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따로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리는데 저는 하고 싶어요. 그 의미가 있거든요. 무슨 행사에 3,300원씩 내는 뭐 이런 펀딩이 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하고 싶습니다. 이 돈을 사실은 저희가 내기로 결정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낸다는 게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파업 시작한 걸 잘못했다. 정말 우리가 괜히 너네 정말 떼쓴 거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좀 생각을 했다가 근데 이 명분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애들한테 굉장히 큰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이 돈 문제인데 지금 법원에서 날라오는 서류 때문에 애들이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그럴 거예요. 깜짝깜짝 놀래고 광장공포증 뭐 이런 것도 생겼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선은 합의를 하는 게 제일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합의를 그렇겠죠. 하게 됐고 저희가 그 대신에 다른 사실은 소송 취하를 하고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가슴 아프게 결정을 내린 것만큼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다고 또 생각이 하고 또 이번에 또 펀딩도 잘 마무리돼서 이 문제가 함께 저희뿐만 아니라 함께 도와주셔서 같이 이뤄냈다라는 의미를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따로 저희들이 공지에 올려드리고요. 그 광고 하나 따로 만들어서 날마다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가 당신들이 잊지 않았어. 열심히 싸웠으니까 고마워. 그런 느낌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노동투쟁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는 과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갈라치기를 하기 위해서 뭐 귀족노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별개의 문제이신 거고 정말 특별히 무슨 월급을 많이 받는 직종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 KTX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정말 부푼 꿈을 안고 20대의 그 젊고 예쁜 나이에 지원했다가 알고 봤더니 아까 그 초반에 그런 표현 나왔거든요. 사기 취업. 그렇죠. 알고 보면 네. 그렇게 사기 취업을 당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항의를 하고 이게 그러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뭐 이런 공방이 오고 가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어떤 한 젊은이들을 정말 그 꽃다운 젊은 시절을 그냥 그런 식으로 소모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절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상 나이가 이제 불혹에 가까워진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철없이 투쟁만 해서 그런가? 내가 보기엔 20대 중후반밖에 안 보여요. 시간이 그냥 멈춰 있었네. 아, 그랬나 봐요. 우리 나이 정도 되니까요. 구분이 별로 안 가. 실제로 나 40대 한 중반쯤 되면 그때부터 저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느껴지고요. 관리만 잘하고 막 생각이 젊은 사람들은 20대나 뭐 40대 초반이라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별 차이 생각이 없어요. 젊으면 언제나 청춘. 저희만 그렇게 청년?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20대들이 보면 40대로 보이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머릿속으로 이제 막 아픔만 갖고 생활할 수는 없는 것이고 희망 같은 것도 좀 갖고 그래서 우리가 복직되겠구나. 복직돼서 돈 벌겠다는 복직이 아니라고 봐요. 그쵸, 이것은 맞아요. 어떤 마음속의 어떤 투쟁의 결과물, 인간 존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혀 무시당하지 않고 만약에 2006년에 그 투쟁이 시작됐을 때 에이 힘들어 무서워 딴 직장 갈래 하고 있던 분들이 아무리 좋은 직장에 지금 생활하고 있더라도 이것을 이겨낸 사람들이 갖는 그런 어떤 마음속으로의 만족감이랄까 자존감이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꼭 싸움이라는 건 꼭 나서서 투쟁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걸 수혜보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입으로는 제가 못할 거니까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나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 참는 사람들이 나설 수밖에 없고 절대로 사측이 우리를 막 승진시켜준다고 회유하거나 이런다고 해서 절대 넘어갈 수 있는 내 마음이 안 돼. 그렇게 생각먹지 못한 마음을 가진 내 죄인 듯 하는 것도 있고요. 네. 아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다시 복직해가지고 승진하고 이러는 거 막 보란듯이 보여주면 이 그냥 속칭 빡치죠. 뭐 저런 XX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예. 그 부분을 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현재 입장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정도는 초월을 했다. 우리는 그거 받아들여. 단 조직 전체가 안 깨지게끔 노력해가는 과정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 400명이 같이 들어갔다 지금 33명이 남았는데 이 33명도 얼마나 서로 힘들었겠어. 마음이 다 다르니까. 그래도 한 명이 그렇게 이탈하면 얼마나 힘들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33명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진짜 보듬어가면서 지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겠죠. 네. 네. 그런 아까 것 같아요. 푸른나무님께서 나중에 다시 복직해서 유니폼을 입고 뭐 열차 안에 일하는 상상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상상을 해보면 다시 만약에 유니폼을 내가 입는다? 유니폼을 진짜 새로 맞춘 유니폼을 딱 보기만 해도 난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그죠. 세 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핵심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럼 가끔씩 모여서 방 잡아서 술 먹고 그러죠. 안 봐도 보여. 그러고 싶은데. 예전에 지금 그죠. 많이 들어도. 그죠. 많이 그랬죠. 거의 저희 숙박해서 살았으니까. 그럼 그치. 많이 울었죠. 그죠. 많이 울기도 하고. 근데 마음 싸우기도 편히 하고. 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이게 운다는 게, 이렇게 끝나고 나서
는 되는데 지금 아직 저희 싸움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약간 진이 빠진다거나 할까? 이게 울어버리면 이게 뭔가 내 끈을 놓아버리는 나 정말 겨우겨우 지금 붙잡고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나를 풀어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눈물을 흘리지 못했던 긴장이 것 같아요. 풀릴까봐. 네. 그 그림이 보여요. 이제 술 한잔 먹으면 감정이 이제 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막 부둥켜 안고 울었을. 내가 보기 가장 슬펐던 장면은 아마 대법원 판결 났을 때일 것 같고, 그때는 거의 공황 상태였을 것 같고, 근데 그 느낌들이랄까 그런 것들이 안 봐도 보여요. 다는 알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슬프고 힘들었을 그런 것, 사실은 그게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도 두 분은 결혼이라도 하셨잖아요. 우리 김승아 지부장은 뭐냐고. 지금. 결혼도 아직까지 좋은 안 사람 하고. 있으면 연락을 새날로 줘. 그 이야기는 아마 그 애청자분들 중에 부단히 연락이 오는 분들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근데 결혼하셔가지고 사적인 거 여쭤봐도 돼요? 네네. 올 설명절에는 어디 가세요? 시댁 갔다가 어. 친정 가죠. 요즘에는 공평하게 하죠, 웬만하면. 네, 어. 웬만하면. 우리 상황실장님은. 저는 친정 먼저 전날 갔다가 당일날은 시댁 가는 하루하루. 다행이네. 네. 뭐 무슨 비린의 여자 주인공처럼 이를 투쟁하고 있는데 네. 친정도 못 가는 뭐 이런. 놀러 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새는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남북 통일까지는 아니고 북한만 좀 개방되면 KTX건 열차건 좀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거든요.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현재 분위기로만 보면. 그래서 미국과 목적이 핵을 쏘는 게 아니고 미국과 평화협정 맺고 개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핵 폐기할 테니까 미국이 종전협정, 평화협정 맺자해서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개방돼서 절도는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국제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에 그냥 뭐 부산 뭐 평창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국제선이 돼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파리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 생각해보면 막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세요? 그때 진짜요.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시는 거죠. 저희가 입사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그때가 노무현 정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해무드기도 했었고 실제로 북한과 함께 철도로 이게 연결돼서 유라시아를 거쳐서 진짜 프랑스 파리역까지 갈 수 있는 게 사실은 결정만 내리면 금방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KTX, 이 정말 단군 일의 최대 국책 사업에 정말 천병으로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저희한테 심어줬었는데, 그게 정말 지금에 와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가슴 뭉클할까 생각을 해요. 혹시 서울역에서 저기 파리 정도까지 가는 열차 운임비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꽤 많이 비쌀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에 77만 원. 아, 지금 계산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비행기값보단 싸다. 그러네. 당연히 싸야죠. 왜 그러냐면 너무 오래 가니까 거기서 한번 출장 한번 가면 막 한 일주일 뭐 10일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겠네요. 근데 기차 타고 정말 프랑스까지 가려면 2박 3일 걸리는 거 아니에요? 고속으로 가면. KTX 라인으로 가면 조금 더 빠르겠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환갑 됐을 때는 일반 열차로 가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복직되면 우리나라의 KTX를 다시 타면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노선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때보다 훨씬 많아졌잖아요, 노선이.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지금 저희가 갔던 노선과 달라진 건 신경주역, 울산역 정도? 그리고 강릉. 지금 강릉. 강릉, 맞아요. 강원도. 그쪽 가보고 싶겠다. 네, 안 가봤으니까.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승무를, 그러니까 그날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쪽 용어로. 타서 이제 어떤 한 일정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그냥 쉽니까? 아니면 바로 돌아옵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바로 돌아오진 않고요. 한두 시간 정도 쉬고 어디서 나서 쉬어요? 쉬는 데가 있어요? 그 역에 승무원 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쉬고 그리고 돌아오는 일정도 있고, 아니면 서울에서 부산역 같은 경우 막차를 타고 내려가서 부산역에서 하룻밤 잔 다음에 그 다음날 첫 차로 올라오는 경우. 그렇구나. 이 두 분 결혼하셨잖아요. 막차 타고 내려가서 부산에서 하룻밤 자고 올라오면 신랑들 되게 좋아해요. 모든 결혼에 있어서 부인은 확실한 행선지가 놀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룻밤 자고 돌아오면 남편이 굉장히 이상하게 나쁜 짓도 안 하는데 집에 그냥 있는데도 되게 좋습니다. 나 혼자 있다는 게 그냥 부부 생활을 위해서 가끔씩 떨어져 생활하세요. 합법적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같이 안 자는 밤이라는 게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 것까지는. 그럼 나중에. KTX 승무원은 일반 뭐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승무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옛날에는 승무원이 나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관광개발에 외주위탁되어 있는 승무 업무가 새마을호까지 그리고 관광열차까지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그걸 순환 근무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은 그 전에는 안전 업무가 없다. 그 억지 주장을 하는 바람에 실제로 업무 매뉴얼상 안전 업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복직을 하면 저희는 안전을 담당하는 승무원으로 일하고 싶다라고 복직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전 업무를 넣어서 업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다시 체계를 잡을 것들이 많아서 그 부분도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너무 기쁜 일인데 그 슬픔이나 고통이 너무 긴 시간이 되면은 그 기쁨이 아직 체감적으로 안 오는 상황. 왜냐면 정말로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돼봐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가 그런 마음 조림을 되게 많이 겪었어요. 막 정말 앞으로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거야. 조금만 하면 될 거야. 조금만 하면 될 거야. 저희가 이렇게 버텼지. 사실 처음부터 12년 할 거야. 라고 버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그만큼 좌절을 많이 겪었다는 거죠. 자기가 심적으로 마지노선을 세워놓고 있었던 것이 다 무너져 가면서 그래도 조금씩 더 해봐야지 하면서 여기까지 겪고 온 거기 때문에 마지막 정말 우리 복직한다라고 해서 사인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완료가 된 다음에 정말 이제까지 12년, 13년치 눈물을 그때 흘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김승환 지부장 하는 그 자갈자갈 방송에 오프닝 멘트에 항상 이런 말이 나오죠. KTX 승무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문구가 나옵니다. 그게 사람들한테 계속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돼요. 들은 사람들은. 그래서 KTX 승무원들이 그러니까 만 12년, 13년째 싸우고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계속 인식이 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나중에 몇 달 후에라도 그게 돌아간 뭐 이런 식으로 바뀌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같이 공감력 있게 박수를 쳐주는 거죠. 잘 싸웠고 힘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게 해결되고 나면 고향 가는 KTX에 속마음으로 이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뭔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랄까 시선이 완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그랬다니까 김승환 지부장한테 내가 KTX 이제 명절에 한 번씩 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승무원한테 나 김승환 아는 사람이다 말하고 싶을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먼 나라 사람들로만 느껴져요. 그냥 우리의 보통의 딸들이고 누이들인 사람들인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행기나 KTX 안에서 보는 사람들은 남의 나라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를 13년 동안 봐온 어떤 투쟁의 역사로서 우리가 그냥 공감력 있게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청취자분들께 짧게 한 말씀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환수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저희 문제가 끝났다고 축하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한편으로 마음이 더 무거워요. 무겁고, 왜냐면 원점으로 돌아간 거라서 이제 정말 돈 문제에 대한 그런 마음 무거운 걸 벗어 던지고, 직접 고용을 위한 투쟁을 이제 정말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실장님. 네. 이제 새로운 사장도 왔고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곧 KTX 안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너무 행복한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플랫폼 앞에서 유니폼을 입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다시 KTX 안에서 만나 뵙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안전을 담당하는 KTX 승무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김승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제가 이제 정말 승무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이 새날 청취자분들께서 KTX 타실 일이 있으면 정말 김승아가 타나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그리고 혹시나 정말 운이 좋아서 저랑 같이 만나게 되는 행운이 있다면 아는 척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업무 중에는 또 그게 좀 쉽지가 않아서. 자, 알겠고요. 마음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 하셨고요. 근데 우리 삶이라는 건 그런 거더라고요. 뭔가 이루어졌을 때 아마 예전에 김승환 지부장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게 다 이루어지면 감이 안 올걸? 실제로 안 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희망이 보일 때예요. 사람을 가슴 뛰게 하는 건 희망이 보일 때예요. 곧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희망이 보일 때. 근데 여러분들은 곧 이루어질 것처럼 하다가 무너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더 조마조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 왔으니까요. 힘내시고요. 애청자 여러분 3,300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방송 나갈 때쯤에 또 따로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계속 잘 싸워 나가시는데 명절 끝나고 나면 또 본격적으로 또 싸움이 시작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뒤에 그때 한번 더 나오실 걸로. 네, 꼭 네. 한 번 더 불러주시기 초대해 주세요.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삼성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지난 15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별도의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수서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측 요구사항을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했고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스 소송비 대납을 위해 삼성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이건희 회장의 특별 사면 논의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삼성이 이 전 대통령 측에 40억 원에 이르는 소송 비용을 뇌물로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이어 추가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사실상 결론 냈기 때문입니다. 이건희 회장 대가성 사면 의혹이 불거진 이후 침묵을 지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MB 청와대로부터 소송 비용 대납을 요구받았다고 밝힌 내용이 공개된 직후입니다. 먼저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소송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이 회장 사면과 연결시키는 것은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 사면 배경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당시 이 회장 사면을 각계에서 강력히 건의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었다며 사면 결과 이 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공헌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입장 발표 때도 평창올림픽 유치를 강조했습니다. 자, 끝으로 평창올림픽을 어렵게 유치를 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 배경화면을 평창올림픽 유치를 확정짓고 이건희 회장과 함께 기뻐하는 사진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이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유치를 강조하고 있는 건 역시 검찰의 대가성 사면 의혹 수사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모 씨는 2015년 발목을 다쳐 대전의 대청병원에 입원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돼 30번 환자로 등록됐습니다. 같은 병실에 이른바 슈퍼 전파자가 입원하면서 함께 감염된 겁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던 1심과 달리 정부가 이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바레인에 다녀온 최초의 일본 환자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진단검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란 이유로 검사를 미뤘습니다. 뒤늦게 일본 환자가 거쳐간 4개의 병원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벌였지만 이번엔 조사 대상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본 환자가 평택 성모병원에서 4일간 머물며 8층 복도를 여러 번 오갔는데도 해당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만 격리했습니다. 결국 일본 환자는 8층의 다른 병실을 사용하던 16번 환자에게 균을 옮겼고 16번 환자는 대청병원에서 이 씨를 전염시켰습니다. 법원은 역학조사가 제때 이루어졌다면 이 씨의 감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의 메르스 대응 부실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된 가운데 전국에서 진행 중인 10여 건의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Stay on. 자, 숨쉬는 것도 정치다 9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열일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분들은 대변인님만 대변인인 줄 아세요. 최근에 수석 대변인 바뀌셨죠? 네, 박범계 대변인이 수석 대변인 되셨습니다. 뭐 수석, 뭐 원내, 원외, 부 다 합치면 대변인단이 한 10명쯤 되지 않아요? 대략 그렇게 7명, 8명. 예, 예. 근데 김현만 대변인인 것처럼 많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자가 저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박범계 수석 대변인이 시작했나요, 일을? 인사했고 이제 월요일부터 공식 데뷔죠. 예, 그렇군요. 예, 방금 그 박범계 의원을 반갑게 맞이하신 바로 저분 민주연구원의 김민석 원장님.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예. 박범계 수석 대변인과 제가 좀 친하다고 뭐. 네. 원장님이 지금 진행하시는 민주공대 그 유튜브에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뭐 거기선 정말 날아다니시대요. 앉아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깁니다. 나는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였어. 나름대로 컨셉도 재밌고요. 그러니까 인터뷰 전에 흔히 말하는 잡설하는 거를 들을 만한 걸 내보내요. 시작하는데 인터뷰가 굉장히 질이 높아요. 아, 원장님 이런 걸 하고 싶으셨구나. 농담하는 게 아니라 100회 넘어가면 사유자 바꿔드릴게요. 정말 잘하시더라고. 아, 그럼 셋이 그대로 앉아있고, 예. 사회만 제가 보고. 그러니까, 예. 네, 푸나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푸른남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푸나님. 아, 저도 사회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로. 그래, 다른 프로에 안 보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예, 패널로만 참석하는. 좋습니다. 자, 예, 나오셨고요. 설 명절이 뭐 워낙에 짧은 명절이라 휙 지나가서 뭐 두 분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평창 올림픽에 그러니까 평창에 이은 강릉이 제 고향이잖아요. 예. 인천에서 KTX를 타고 강릉으로 가서 경기장 주변을 돌아봤는데요. 왜냐면 표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무슨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서 입장권을 끊어서 이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설 당일날 설마 이제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싶어서 딱 갔는데 으악 다 매진이에요. 그랬어요. 주로 인기 종목은 더 그렇죠. 아니요, 경기 종목을 보는 게 아니고 번외로
번외로 이제 그 경기장 주변에 볼거리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캐나다 그 홍보관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려고 입장권 구하려고 했더니 매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안에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같이 경기를 관람하고 거기 이제 식사 코너도 있고 뭐 이런 그 홍보관이에요. 그런데도 매진됐고 미리 이제 우리 조카가 미디어 센터에서 공연하는 티켓을 하나 강원 원주대인데요. 거기서 하는 거를 미리 끊어서 문화 공연 하나를 받고 나머지는 이제 사람 구경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이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외려 대한민국 국민보다 외국의 길거리나 뭐 경포대나 이런 그 시내에 가보면 전 세계인들이 다 몰려들어서 와 진짜 뿌듯했어요. 정말. 강릉이 인구가 얼마나 돼요, 대략? 21만 명이고요. 유권자는 한 17만 6천 명 가량 되는데 여튼 시내에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관광객 포함 자국에 이제 응원하러 온 분들 그다음에 KTX 안이 훨씬 더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네.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뭐 흥행이 안 될 거라는 걱정은 다 날아갔다고 뭐 그런 이야기 들었고요. 그렇군요. 원장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가 사실은 강릉댁한테 죄송한데 강릉댁한테 전화를 안 하고 강릉에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딸내미가 저 지금 일하고 있는 홍콩에 패키지로 요 연휴 기간에 가셨어요. 그래서 야 정말 나도 좀 쉴 수 있구나. 연휴 전까지 너무 바빴고 또 오늘부터 또 일이 시작돼가지고 딱 이틀 남았는데 진짜 푹 쉬었거든요. 이제 강릉의 바다를 보면서 하나를 깨닫고 왔어요. 왜 애국가가 동해물과 백두산으로 시작하는지 제가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야 이게 왜 서해물과 백두산이나 남해물과 백두산이 아니고 동해물과 백두산인가? 아니 정말로 동해물이 야 정말 왜냐면 저 옛날에 소시적에 감옥 갔다 나오고서 제가 바다를 좋아해요. 무슨 어려운 결정을 할 때는 부산의 해운대나 강릉의 경포대에 가서 혼자 이렇게 막 며칠씩 있다가 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은 20대 때 감옥 갔다 나오고 제가 강릉 경포대에 지금처럼 좋아지기 전에 한 일주일 있었던 적이 있어요. 야 근데 정말 예술이에요. 이번에 보고 야 동해바다란 정말 다르구나. 제가 애국가를 다시 불러보면서 아 이게 왜 그래 서해물과 백두산이나 남해물과 백두산은 안 어울려 이렇게 제가 보았어요. 동해서해론을 하셔가지고 백두대간이 강원도로 해서 이렇게 경북 쪽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백두대간에서 흘러나오는 그 모든 물들이 황해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갯벌도 많고 물이 더럽죠. 서해. 동쪽은 그렇게 물이 흘러가 내려가서 오염을 시킬 만한 정도의 구조가 없기 때문에 깨끗한 것 뿐이고요. 남해는요? 남해는 이제 그 중간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서해를 황해라고 불렀던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리학과 나오신 분이 어디 주변에 하나 있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은데. 자, 알겠고요.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윤성빈 선수가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켈레톤이 그냥 딴 게 아니고 비하인드가 있더만요.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인 세 종목이 있어요. 썰매 종류에서. 스켈레톤, 법슬레이, 루지 이렇게 있는데 일단 스켈레톤과 법슬레이와 루지의 차이를 아시는 두 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앞서 공부했습니다. 법슬레이는 아주 소형 자가용 같은 거기에 이제 2인 내지 4인이 이제 동승해서 이제 경기를 하는 거고요. 루지는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진행하는, 그러니까 썰매를 타고 진행하는 경기고, 그 다음에 스켈레톤은 직진하면서 이제 진행하는. 엎드려서. 쉽게 말해서 엎드린 썰매, 누운 썰매, 차 탄 썰매.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세 가지 종목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종목들이 비인기 종목 또는 거의 불모지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작년까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2014년도 소치에서 그 동계올림픽을 했잖아요. 그때 지금은 감옥가에 있는 김종 차관을 경기장에서 만났고 강신성 위원장 얘기하려고 지금 우리가 지금 꺼내는 거잖아요. 이분이 법슬레이 추진위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슬레이 스켈레톤 연맹. 지금 이제 이게 구분될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법슬레이 스켈레톤을 합쳐서 연맹을 해요. 예, 근데 그때는 법슬레이 연맹 위원장 연맹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어렵게 부를 것도 없이 그냥 썰매위원회라고 하시면 되지. 썰매를 타고. 아니 근데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의 광명을 지역위원장인 강신성 위원장이 이 협회의 회장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우리 원장님하고 남다른 관계가 있으시다고? 실과 바늘과 같은 관계죠.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관계세요? 갑자기 실과 바늘이다 보니까 지금 어떤 실과 어떤 바늘이? 저희는 쉽게 말해서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예요. 그리고 우리 김현 대변인도 사실은 우리 강신성 회장님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쭉 돌아가자면 그게 2000년이에요? 젊은 한국이? 아니요. 98년도, 99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년 전에 젊은 한국이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원장님 20년 전이면 몇 살이야 도대체? 그때 제가 네. 거의 유일하게 486, 그 당시 486 중에 국회의원이면서 재선일 때 젊은 한국의 회장이고 우리 김현 대변인께서 당시 거기에 사무처장이고 거기에 회원들이 무슨 뭐 우상호, 임종석 등등등등등등 이 중에 한 분이 강진성 회장이었어요. 그때부터 맺어진 관계인데 저와는 뭐 20년 이상 늘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이죠. 그런데 그 법슬레이 스켈레톤 연맹 회장을 2003년인가 부회장을 맡기 시작해서 한 10년 이상 했을 거예요. 아무도 그 이름을 모를 때. 근데 이름 모르는 그 협회를 계속 지원하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3, 4년 전에 이게 힘드니까 비인기 종목이고 뭐 정말 돈만 들고 힘드니까 그만할까라는 생각도 본인이 한때 했었는데 제가 이거 평창을 꼭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그거를 했고 그래서 이 양반이 회장이 되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그때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땄고 더 재밌는 것은 이분이 사실은 그래서 저와 함께 그 민주당 깃발을 지킨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합칠 때 그 민주당을 이 양반이 처음 대표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대표를 해서 통합을 한 겁니다. 그런 인연이 있죠. 그런데 그때 그 민주당을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 김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김종 왜 종이죠? 종 쳤어요. 거기가 하여간 문화부 차관을 할 때 거기가 일종의 국정농단의 그 하수인 비슷한 그렇죠? 거였잖아요. 거기가 압력을 넣어서 그 회장을 한번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판 붙었어요, 둘이. 뭐 먹을 게 있다고 그걸 또 밀어내냐. 이 양반이 이제 야당이니까. 네. 그걸 압박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김종 씨 기세가 하늘을 찌를 텐데 둘이 싸운 게 유명해요. 나중에 제가 그 겁도 없이 어떻게 싸웠냐 그랬더니 그렇게 센 줄 몰랐다 그러더라고. 김종 차관이 그렇게 센 사람인지 몰랐다. 그래서 회장을 물러났다가 그래서 법슬레이가 다시 조금 어려워졌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다시 협회에서 그래도 강신성 회장이 이렇게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시 회장으로 복귀한 독특한 얼마 전에 다시 복귀를 해서 결국은 이번 이제 메달을 딴 거죠. 참 독특한. 그러네요. 성함도 너무 멋있어요. 강신성. 항상 신성이시잖아요. 신성이를 일에 빠진 우리 거는. 김현 대변인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정치를 안 하셨는데 이 정치권 주변에 있는 우리 또래들이 많이 알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회의 하실 때 문희상 의장 이런 분들하고 함께 과거 JC라는 청년단체 출신으로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그 후에 노무현 대통령 종로 출마하실 때도 도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도왔고 그래서 옆에도 쭉 도우셨는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의 광명을 맡아서 곧 광명이 또 있을 겁니다. 그저께죠. 그러니까 금메달 딴 날. 어디 땄나요? 금요일 날? 설날. 설날 땄어요. 네, 설날이죠. 네. 통화를 언제 했지? 강진성 위원장하고 통화. 근데 하여간 그날 막 네, 되게 좋아하는 그게 나와서 사람들은 맞아요. 감동인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 그 좋아하는 장면을 보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뭐 정치인과 이제 장관이 현장에 가 있었던 게 이제 또 화제가 됐잖아요. 저녁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봅슬레이 연맹 회장을 맡으면서 열심히 하신 성과와 보람이 있다. 한우물을 판 게 그렇게 그럼요. 똑같은 거예요. 봅슬레이도 전혀 남들이 모를 때 이렇게 10몇 년을 했고 민주당도 사실은 본인이 정치할 생각 전혀 없이 그 깃발을 맡아서 해준 건데 제가 미리 이실직고를 해야 되는데 방송이 나가는 걸로 따지면 내일 봅슬레이 남자 결승인 날 전 가거든요 보러. 저는 사실 내일요? 네, 저는 개회식도 못 가고 여기를 가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런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찍이 표를 구했어요. 일찍이. 예. 그래서 제가 전화 끝에 나도 보고 싶은데 그랬더니 대변인 그 진짜 힘들어요. 절대 꿈도 꾸지 말았어. 네. 목이 저도 좀 전에 통화했는데 왜냐면 저보고 굉장히 일찍 오라고 너무 많을 거라고 근데 목이 다 잠겼더라고. 예. 광명을이 이현주 씨. 네, 그 지역입니다. 네. 광명에 신성이 뜨겠군요. 되찾을 날이 오겠군요. 알겠습니다. 네. 한 우물만 묵묵히 파다 보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김민석 원장님의 말 한마디가 윤성빈 선수의 금메달을 이끌었군요. 네. 갑자기 또 이게 그러면은 또 밥숟가락 얻는 거로 오해될 수 있어서 푸나님 이거는 좀 죽이는 길입니다. 사회를 좀 잘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0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회가 곧 바뀔 거니까. 네, 10회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평창 오셨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신 게 김여정, 김영남 그 두 분 서울에서 공연한 거, 국립극장에 공연한 거 그때를 끝으로 며칠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신 게 평창에 다시 오셨는데 직접 보셨죠? TV로 봤죠, 저희는. 안 가셨어요? 못 간다니까요. 왜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IOC 전체 행사장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구나.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여당 분들도 그게 힘들구나.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안 될걸요, 잘, 이건. IOC에서 우리나라에 배당해주는 규모가 있을 텐데, 별로 많지가 않죠. 어제 주변에. 윤승빈 선수 메달 땄을 때 같이 윤 선수를 만나러 간 거 있잖아요. 그것도 세계 봅슬레이 회장이 한국 봅슬레이 회장인 강 회장한테 당신은 그게 땄을 때 내가 세리머니를 해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미리 자신은 둘만 그렇게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원봉사자들도 만나고 그리고 어제 그 기자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중에 남북 정상회담 뭐 잘 준비돼 가십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셨고요.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최근에 보수 언론들은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것이다까지 보도를 내고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댓글들이 장난 아니던데 뭐냐면은 미국은 그냥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봐주고 있는 거다. 집행유예 기간이다. 평창 올림픽 끝나고 나면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를 내보내더라고요. 미국 안에도 뭐 극단적인 주의 주장을 하는 정치인 내지는 뭐 한반도 전문가, 그다음에 언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보수 언론보다도 훨씬 더 좀 우익적인 관점에 서 있는 매체들이 있고 그걸 또 인용하는 게 이제 재생산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갈 수가 없고요. 지금 이제 뭐 펜스 부통령이 돌아가는 길에 북한과 대화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미국이 단독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국제관계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되묻고 싶은 것은 그럼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기를 원하냐, 동족상잔의 비극을 또다시 하고 싶으냐, 그것이 아니면은 그런 말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미국 내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 준엄하게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불가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 전쟁이 날 수 있다라는 그 왜곡된 여론에 편승해서 색깔론과 종북몰이 이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치 전쟁이 나길 바라는 것 같은 톤으로 말하니까 좀 기분 나쁜 거고요. 그러면서 뭐 이라크 침공도 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뒀다가 바로 침공한 게 미국이다 막 이러면서 은근히 전쟁 나기를 바라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 안 된다는 투 이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실제로 빅터차 그 낙마 이런 것을 보면 소위 얘기하는 블러디 노즈, 뭐 코피 터뜨리기 이런 것이 논의가 설왕설래했던 것까지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 국면은 일단은 지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재를 바로 완화하고 풀어주는 이런 것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과 함께 그러나 부분적이더라도 선제 타격을 하는 것도 그것은 무리다라는 쪽으로 그 워싱턴 내부가 정리되고 있다는 얘기를 곳곳에서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은 그 국면은 1차 지나가면서 평창 이후에 그 국면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것이 좀 더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대에 주목이 이제 오는 이런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죠. 그렇겠죠. 근데 북한이든 미국이든 그쪽의 생각을 잘 모르니까, 깔린 생각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지. 그냥 트럼프든 김정은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일관되게 어떤 방식으로만 몰고 간다 그러면 또 어려울 문제도 없을 수도 있어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 르몽드인가 어딘가에서 기사 나온 거, 르몽드였던가요? 정확히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나온 분석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뭐냐고 얘기를 했냐면 서구 언론에서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을 최대한 이용했다. 김정은의 전략적 의도가 최대한 본인들에 향한 어떤 압박과 제재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평화적인 제스처의 외교가 먹혔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그들의 외교적 의도가 주요한 것 측면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전략적인 그러니까 성취를 많이 했다. 즉 미국도 손을 잡고 북한도 손을 잡아내면서 평창에서 가장 많은 그 전략적인 진전을 하면서 국면 관리를 하는 것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타당한 전 분석이라고 봅니다. 이번 설 명절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북한에 대한 믿음이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 김여정 위원장이 와서 북한에 대해서 더 좋아졌다라는 부분은 훨씬 많아지긴 했는데 전체적인 여론으로 그 사건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신중론이 굉장히 압도적이더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신중하게 접근하자. 그러니까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날 때까지는 전적으로 믿어서도 안 되고 또 안 믿어서도 안 되고 국민들은 굉장히 신중하신 편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9년 동안 어쨌든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고요. 그다음에 고위급 회담이 중단된 것을 포함해서 이런 교류 협력까지 그다음에 핵 개발 그다음에 미사일 도발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그 군사적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됐던 거고 또 북미 간에도 힘들었던 시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확실함이 이전보다는 많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열망보다는 이 체제가 뭐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통일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소위 세대가 상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일이 왜 필요한가, 남북관계가 왜 긴장관계에서 평화로운 관계로 조성이 돼야 되는가라는 것을 정말 더 적극적으로 정치권과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설명해내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저도 그 고향에 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워낙에 그쪽 분들은 그런 정보에 빨라요. 광주는 그렇죠. 생각이 열려 있고 나만큼 다 알고 있어. 그렇죠. 깜짝 놀라는데.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이렇게 좋아진 여론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야, 문재인 대통령 대단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는 게 즉흥적이지 않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믿음이 간다. 이런 식의 표현을 좀 들었고요. 어쨌건 올림픽 진행 중에 이제 올림픽도 이제 반 정도 지나간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동계올림픽은 이제 일주일 남은 거고 이제 패럴림픽이 또 있으니까요. 네. 그 자부심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평창 다시 오셔서 이야기했지만 그 ICT 접목되는 개막식이 지금까지도 화제더만요. 드론이 막 그려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1281개. 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은 꼭 추석이나 설명절에 역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민주당 어디로 나가시죠? 서울역. 각 당이 다 서울역으로. 용산역에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추석 때 같은 경우는 좀 당이 시간을 나누어가지고 용산역도 가고 서울역도 가는데, 요번에는 한꺼번에 다 서울역으로 갔어요. 시간도 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바미당의 유승민, 안철수 대표도 만나고, 조배숙 민평당 대표도 만나고 홍준표 대표랑은 직접 조우는 못했는데 거기가 아마 저희가 10시 40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11시경 했어요. 그래서 그쪽 당의 의원들은 조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한꺼번에 몰렸냐면 지금 언론이 평창 올림픽 때문에 취재를 많이 내려갔잖아요. 지원이 많이 가 있어서 카메라가 여기 그래가지고 그런 면도 있었어요. 갑이에요. 근데요, 궁금한 게 꼭 그렇게 나가야 돼요? 상징적인 거니까 예를 들어 서울 민심을 들으려면 가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 가서 보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우리 정치권의 손길이 필요한 곳도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역에 간다는 것은 귀성객들이 주로 많이 이제 고향을 방문하니까 그게 아주 전형적이고 상투적이고 때로는 촌스럽게까지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라는 게 사실 약간의 촌스러운 꼭 해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꼭 그걸 가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역으로 그거 안 갔으면 자식들이 역에도 안 오냐? 역에도 안 오고 이놈들 뭐 하는 거야 이놈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 같이 나가지 말자 이렇게 서로 약속하면 되잖아. 아니죠. 가야죠. 그러면 서로 안 나간다 그러면 배불렀어. 정부가 잘 되니까 뭐 배가 불렀냐 이런 소리 듣죠. 근데 참 그게 우리 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참 그런 게 묘한 거예요. 예를 들어 지역구를 특히 하는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다니고 시장 같은 데 다니잖아요. 근데 참 그게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게 흔적이 잘 안 나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나면 꼭 시장을 지금 말씀처럼 저것들 꼭 때만 되면 시장에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또 그때 안 가면 저게 때인데도 시장에 와 이런 것도 있어. 또 하나는 열심히 그날 돌았어요. 근데 그 동네에 어떤 시장 상인분이 이놈들이 왜 안 오지 이래. 그게 뭐냐면
다 돌 때 그 양반만 딴 데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코빼기도 안 코빼기도 보인다. 안 보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날 오전에 코빼기가 보였는데 그분이 못 본 경우가 많아서 참 저게 어려워요.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일단의 어떤 무리들이 자유한국당, 뭐 바미당, 평화민주당, 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네. 민평당 이렇게 있는데 여당의 위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솔직히 속마음 속으로 숫자가 더 같다 이런 것보다 우리 여당이야 하고 가는 그 느낌하고 막 쪼그라들어서 그럼요. 그런 느낌 그럼요. 있죠.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뒷꼭지 땡기고 머쓱머쓱하고 아유, 혹시나 누가 해코지하면 어떡할까 이제 이런 걱정을 하고 가는데 여당 되고 이제 추석 때 하고 설 때 이제 그렇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제 또 다양한 그 이해관계 분들이 또 뭐 예를 들어 YTN 파업 중인 노동자들도 거기 와서 이제 선전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동권 보장해달라고 하는 장애인 단체에서도 이제 당대표 와서 대표가 그분들을 면담하면 아무래도 이제 정부 여당 입장이니까 그 해당 장관들에게 그러니까 전달되는 것도 훨씬 빠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승무원 문제가 해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렇지만 수석 때만 하더라도 해고된 노동자들 문제 복직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데 다종다기한 분들의 이해관계를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뿌듯함이 있는 거죠. 집권을 했으니까. 이전 같으면은 야당일 때는 사실은 우리가 정권 교체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많았던 반면에 이번에는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고 또 그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선 좋았고 특히 이제 서울역에 저희가 강릉 가는 KTX였거든요. 외국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 및 그 응원하러 오신 분들하고 인사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무엇보다 좋았어요. 그래서 연휴가 끝났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설 민심을 전하는 논평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읽어야 됩니까? 아니 제가 읽을게요. 네. 설 연휴 기간 확인된 민심은 이구동성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여야가 크게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다. 남북이 긴장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여는데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민심을 전국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근거는요? 언론이죠. 언론이죠.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고향이 강릉이고 뭐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윗이나 아니면 카톡이나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그런 민심을 이제 SNS 통해서 이렇게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어떤 소재로 이제 다루느냐도 있고 또 직접 이제 방송에 나가서 각 당의 입장을 말하고 듣는 과정이 있었는데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관계 문제나 아니면 지방선거, 보궐선거, 그다음에 개헌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 국민의 관심사라는 거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물론 뭐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되어 있고 대변인이기 때문에 제 앞에서 야 정말 저 사람들 너무 심하다. 정치를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하냐. 다시는 저들에게 표를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속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무능하고 정말 찌질하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 발목 잡고 딴지 걸고 그리고 대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요게 이제 민심의 바로미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의 전략이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색깔론 덧칠을 해서 평양 올림픽으로 만들고 그것이 서울 밥상에 올라가서 지지율을 더 떨어뜨린 채로 올림픽이 끝나고 지방선거에 그 상태에서 뭔가 계기를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최근 여론조사 중에 또 70%를 넘는 게 또 나오면서 그들의 전략이 사실 안 먹힌 이런 느낌이고요. 안 먹힌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특수지역이라 뭐 민심 전하기는 좀 약간 어긋나는 일반화시킨 좀 그렇지만 다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만나서 이야기 끝에 홍준표 이야기만 나오면 어른들은 이야기할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를 자식들이 완강하게 거부를 해버리니까 저 사람들은 안 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부끄러움의 느낌을 전달하니까 부모님들도 그걸 확산시키지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는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전에만 하더라도 이제 색깔론 종북 머리가 좀 먹히는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60대 후반 70대 이분들이 먹히는데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 가고 MB와 관련된 엄청난 비위 사실이 나오니까 MB를 두둔하지 못하는 거죠. 그 전만 하더라도 뭐 전 정부 대통령만 뭐 감옥 보냈으면 됐지 뭐 MB까지 건드리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사실은 연말 연시엔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뭐 특활비 얘기 나오고 다스는 누구 거냐라는 얘기 나오고 측근들이 계속 이제 검찰에 불려가서 진실을 밝히니까 이제 그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서 얘기했던 여론조사 수치상 70%대까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 그런 과정이고, 그다음에 MB를 구속수사해야 된다는 게 74%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예. 또 하나는 저는 어저께 이제 대통령께서 네 분이 평창 가서 프레스센터 들려서 이제 내외신 기자들 위로하고 뭐 자원봉사자들 위로하고 경기 관람을 하면서 그 보여준 모습 사진으로 찍힌 것 중에 하나가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꼭 이렇게 잡고, 그게 아마 달리던 선수가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한 명은 이제 경기를 더 이상 못하고 우리 남자 선수 하나만 이제 3등 한 그 장면이었던 시기 같은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다들 한결같은 목소리인 것 같아요. 참 대통령 내외분의 저런 모습이 젊은 세대들은 거의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한 10년 동안. 그래서 정말 감동을 주는 모습이고, 우리가 바라던 나의 대통령, 나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선수들도 그랬고, 하나가 지금 말이 감동이었잖아요. 뭐 노력하면 된다는 얘기 있고, 그다음에 꿀잼으로 경기를 지켜봐 달라는 얘기, 꿀잼이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말을 삼키고 눈물을 삼키면서 했던 그런 태도와 말, 뭐 이게 하나하루가 정말. 동메달 김민석 선수 얘기 좀 해주세요. 본인이 하세요. 해주세요. 그냥 제 입으로 하기는 조금 민망해서. 좀 지나서 푸나님 그죠? 예. 그 설날 연휴에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지금 민평당은요, 조배숙 대표가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호남의 세계 광역 단체장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근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민주당이 완전히 압도적인데 민평당이 거의 한 5%도 안 나와요. 3% 정도 나와서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고, 어쨌건 자기 자신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성향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뒤집힐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자, 지방선거 이야기인데, 설날에 정치 이야기 밥상에 오르는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게,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현역 의원들이 만약에 많이 사출이 되면 지방선거 기점으로 해서 지금 국회가 원구성이 또 바뀌잖아요. 2기로. 근데 보니까요, 잘못하게 되면 일당이 바뀌는 상황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보도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보니까 정말 그럴 만도 한 게, 현역 의원들 중에 민주당에서 광역단체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사람들만 서울의 박영선, 우상호, 민병두, 전현희, 경기도 전해철, 인천 박남춘, 전남 이계호, 대전 이상민, 충북 오재세, 김부겸, 이 부분은 선언한 건 아니에요. 오르내리고 있는 건데, 경남 김경수, 부산 김영춘, 충남 양승조, 이렇게 숫자가 많거든요. 물론 그 중에 어떤 분은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되면 일당 바뀌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둘, 셋 이상 가고 자유한국당이 막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현역이 나가는 것을 막거나 또는 한 명, 지금 경북에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현역 셋이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 예를 들어 셋을 넘어가거나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출렁출렁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마조마하겠어요, 당에서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몇 가지 원칙이 있을 거예요.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그러니까 특히나 필승할 수 있는 지역에 이 현역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우선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동시에 기호가 일당이 바뀌면 안 되고, 일당이 바뀌기 이전에 기호가 당장 바뀌면 안 된다 하는 게 또 원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보궐선거에는 하여간 경쟁력 중심으로 후보를 내야 된다. 지방선거도 그렇고 이런 등등 몇 가지 원칙을 갖고 당은 소위 비교해서 고민해서 선택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일방적으로 누군 여기 하시고 누구는 안 돼요, 이렇게 하기가 참 애매하기 때문에, 그러네. 또 현역 중에 누구는 나갈 수 있고 누구는 나갈 수 없다, 이것도 기준을 정하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중앙당의 정치력이 그러네요. 좀 필요로 한 전략적 판단과 실행력이 필요로 한 대목이죠. 제가 아까 언급해드린 분들만 13명이거든요. 그중에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이 부분은 지금 더 센 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대구의 김부겸, 경남의 김경수, 부산의 김영춘 이렇게 되면은 이분들은 사실 이분들이 나가면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세 분의 경우에는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의석을 잃는 것보다 광역단체장을 가져오는 게 더 큰 소득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광역단체장을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 대통령이 일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뭐 과반수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당이 안 돼 버리면은 그러니까요. 일단 국회의장 그러니까 일당이냐 과반수냐 또는 3분의 2냐 이렇게 되는 건데 3분의 2가 안 되면 어차피 일상적인 법률 처리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과반수가 안 되면 예를 들어 인사청문회나 또는 예산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당이 안 돼 버리면은 의장이라든가 상임위원장 이런 것들에서 다 어려움을 그러네요. 겪게 되기 때문에 그 당이나 또는 당원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 의석에서 일당을 놓치는 거는 그렇게 쉽게 그건 굉장히 책임감의 문제죠. 국정 책임감의 문제. 그래서 꼭 필요한 숫자로 현역이 나가야만 될 수 있다. 하는데 내보내야 하고 그렇지만 일당을 유지하자. 만약 그렇게 그 두 개를 종합한다면 실제 현역이 빠지를 버리고 후보로까지 나갈 수 있는 룸은 글쎄요. 2개 이상 가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느끼는 경북의 이철우만 의원직 사퇴를 공언했거든요. 그 느낌이고 일정상으로 보면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가 5월 말에 끝나고 그리고 그 전에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공천을 받으면이겠죠. 5월 14일 이전에 사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의석수가 이렇게 해서 사퇴를 해서 달라져 버리면 기호도 바뀌고 국회의장도 바뀔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야 이게 당에서 굉장히 골치 아프겠는데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앞서 쭉 설명을 하셨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116석인데 5월 14일 이전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되는 게 지금 2심까지 가서 대법원 남아있는 데가 또 한 3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또 감안해야 돼요. 대부분 다 자유한국당이죠. 뭐 어느 당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날아갈 처지에 있는 건데. 어쨌든 뭐 그게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현역 의원들 중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지역을 빼고 그러니까 선의 경쟁을 통해서 이제 후보가 정해질 텐데 이런 그 여론 그러니까 제1당이 뺏기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들 또는 국민들 안에서 굉장히 이제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된 선택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참 이게 만만한 함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도부의 입장에서 전략을 운용할 때는 이게 이제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 현역이 경선에 뛰어드는 순간 경선에 통과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숫자 이상 이게 유고가 생기면 안 된다. 이게 비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면 경선 과정에서부터 어디는 칸을 내려버려야 된단 말이죠. 만만치 않고 그럼 어디를 내릴 거냐. 그다음에 막상 그랬을 때 아까 3분 말씀하셨잖아요. 뭐 예를 들어 부산, 대구, 경남 이런 경우에는 뭐 김영춘, 김부겸, 김경수 정도면은 필승이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겠지만은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있지만은 사실 실제로 붙었을 때 정말 이 현역이 나가야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질 수 있다. 만약 이런 식의 판단을 애매하게 하기 어려운 만약에 조사나 상황이 나오면 진짜 갑갑한 거거든요. 그래, 사실 진짜 만만치 않을 거예요. 판단이. 그 당도 이럴 때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5월 말에 끝나는 그 상황들 때문에 설사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봤는데 원구성은 이미 끝났는데 다시 일당이 다시 뒤집히는데 요 관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골치 아프겠다. 이런 그렇죠. 디데이는 어차피 의장 선거는 5월 24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은 5월 13일 이전이니까 지금 한 두 달 남짓 한 50여일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선거의 달인인 추 대표와 또 선거의 전략을 나름대로 잘 수립한다는 김민석 원장님과 저 나름대로 못하는데요. 또 그러세요. 아니 본인 선거는 못하는데 타인의 선거도 잘 하셔요. 2번 죽이시는군요. 그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머리와 지혜를 24시간 촉각을 곤두세워서 지혜를 모아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집권 초기이기도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기도 하고 물론 거기에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확신은 기존에 있던 보수라고 불리시는 분들의 표가 저는 10% 이상 빠졌다고 봐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지나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인데요. 실제로 투표를 붙어보면 생각보다 한 3배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지지율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누구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어가지고 공천도 뭐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지역이니까라고 그냥 가볍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된다. 요 관점으로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말이 쉽지 지지율 나오는 거 보면 이길 것 같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예의를 하나 들어보고 싶은 게 김부겸 의원이 대구에서 당선될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건 국정농단도 훨씬 전이잖아요. 그만큼 민심 위반이 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지역에서만 잘만 해도 당선될 수도 있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누가 그런 선거 전략 짜시는 분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지율 여론조사가 한 6개월 정도를 항상 2배 이상이 넘어갈 정도면 그거 어떤 선거에서도 뒤집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는데 대구나 부산이나 경남이나 이제 뭐 울산, 경북 이게 이제 전국 그러니까 이 선거가 일단 첫 번째는 전국이고 두 번째는 기초 광역 의회와 그다음에 자치단체장과 강력자치단체장을 동시에 치른 선거잖아요. 이거는 조직과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조직은 당 지지도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인물인데 김부겸 의원이 당선된 지역은 매우 어려운 지역이고 거기가 이제 전체 의원 숫자에 비해서 저희가 2석밖에 못 가진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홍일학 의원은 무소속으로 돼가지고 저희 당으로 들어온 케이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의 경우도 17개 중에 국회의원이 5명이니까 12개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데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뭐 경남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단순 여론조사 수치로 나오는 지지율과 실제로 요익당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의 지지도는 천양지차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겨오거나 아니면은 이길 수 있었는데 뭐 뺏긴 지역의 경우는 좋은 후보를 가지고 시대 정세를 반영해서 선거를 치르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지역의 경우는 정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통해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반드시 이겨서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부산의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시장 나왔을 때나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 나왔을 때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개표 당일날 물론 출구조사에서도 이겼고요. 근데 개표해보면 결과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신중의 신중을 거듭해서 정말 압도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이겨야지만 본선 가서 그나마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각별하게 들여다봐야 될 곳이라고 봅니다. 본 투표가 정해지기 전에 실시되기 전에 여론조사상의 격차보다 더 벌어지는 경우와 좁혀지는 경우가 있고 그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또 전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기억할 때 지난번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때 예를 들어 문재인, 뭐 안희정, 이재명 이런 후보들 이렇게 할 때 그 차이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지금 더 벌어질 거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 몇 분이 더 벌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 결과는 아마 더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보통 여야의 선거 구도에서는 어느 쪽이 여이건 간에 그 여론조사상의 차이보다 좁혀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저는 이번에도 지금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좁혀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요. 그거는 뭐 첫째는 당장 투표율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 답하는 것보다는 투표율이 낮고 두 번째로는 사실상 1대1 구도로 결국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럴 때는 그렇게 만만한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등을 놓고 볼 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지율과는 별도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겸허한 선거 전략 그리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예. 이번에 만약에 때로 국민이 원하는 현재의 지지도는 국민이 원하는 거잖아요. 국민이 원하는 결과가 만에 하나 우리가 만심해서 잘못되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그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 신중, 철저해야 된다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거라고 하면 뭐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의 국정을 좀 지지주는 쪽으로 표가 간다는 측면이 좀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일반적으로 네. 그렇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이쪽에 야당들이 암묵적인 연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1대1 구도를 일부러 만들어주려고 밀어준다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기존의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았던 부분 그것 때문에 이제 홍준표가 개헌투표를 국민투표를 이때 하면 안 된다고 네. 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 반드시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상황들을 떠나가지고
집권 초기에 여당이 압승을 함으로써 이렇게 개혁에 힘을 보태주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전략의 어떤 부재라든지 잘못 짜가지고 정말 압승할 수 있는 선거를 상당 부분 많이 유의미하게 야당이 내주는 선거가 된다면 개혁의 동력도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정말 그거는 역사의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당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푸나님이 가정했던 그 상황은 당내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분란을 초래하고 불협화음을 만드는 그런 제 세력, 외부 세력도 있고 내부 세력이 있었던 시기에 그런 그 결과를 자초했던 게 있고,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보면 집권 여당 때 국가 공권력을 동원한 선거 개입,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선거 개입한 게 있고 진박이니 뭐 친박을 가르는 거며,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런, 그러니까 총선과 그다음 대선, 그다음 지방선거 때 이런 개입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건데, 그걸 빼고서라도 이제 그 집권 여당 시기에 그런 오만함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게 있죠. 우리는 다시는 그런 걸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때의 그런 분당 또는 합당, 또 대선 앞두고 지리멸렬하고 뭐 이합집산 과정 뭐 쪼개고 보서지고 다시 꼬매는 과정에서 결국은 530만 표를 졌던 경험이 있고, 2007년도에 2012년도에는 공작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서 이제 진 게 있고,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 때는 후보 전술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서 졌던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는 어쨌든 여소야대 국면이고, 그 국회는 그런 구도고, 그 다음에 지방 분권, 자치분권을 확대 강화해야 된다는 대통령 공약, 정말 잉크도 안 말랐는데 선거 유불리를 가지고 지금 개헌과 지방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걸 방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발의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개헌 논의를 계속 이어갈 텐데 3월 20일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절감하면서 지금 하루하루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이제 되새기고, 당은 그를 위한 체제 전열 정비 이런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원장님은 경청 투어 한번 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거고, 뭐 두 걸음도 가고 세 걸음도 가고, 두 걸음도 가고, 뭐 민주공대도 하고, 헌법 개헌을 위한 우리가 주권자다 우주 투어도 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찾는 뿌리 투어도 하고, 계속 지구 해야죠. 투어는 어떻습니까? 지방선거의 구원투수 김민석입니다. 그래서 지구 투어, 우주 투어보다 지구 투어가 더 좋은데. 저 구원투수 아니거든요. 아니, 강기정 의원 아들이 지구거든요. 썰렁해. 지구 투어 강기정입니다. 우주 투어는 왠지 좀 너무 안드로메다 같고요. 주권자다니까. 근데 지금 이제 올림픽이 끝나면 여러 가지 논란이 휩싸일 텐데, 첫 번째 아마 MB 구속에 관련된 민심, 3월달이 아마 그걸 지배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개헌 하냐 마냐 하더라도 권력규제 개편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촛불혁명 이후에 뭔가는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란이 또 한 3, 4, 5를 또 같이 또 지배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5월달이면 이미 공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쪽이 유리해 보이는 아젠다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국민과, 그러니까 적폐 세력과 민주 세력 간의 대결이 또다시 이제 정말 첨예하게 붙는 거잖아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세력 국민들이 바라는 구도와 정말 적폐청산과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된다는 제조산하 세력과의 일대 격돌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심판론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하위 개념이죠. 정부에 대한 심판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저는 여하튼 그런 정치권에서 보는 그런 세력 간의 그런 대결이 아니고요. 이거는 국민과 그 국민의 인권, 평화, 민주주의를 바라는 세력, 그 김민석 원장님이 애국 민주 개혁 세력이라고, 애국이란 말씀을, 평화, 애국 민주 평화 세력, 애국 민주 평화 세력인가요? 예. 애민평이네요. 네, 애민평 세력 대 그렇지 않은 세력 간의 격돌인데, 압도적으로 정말 이 주도권을 갖고 실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애국 민주 평화 세력이.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했는데,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당으로 보면 친일 한민당, 그다음에 유신 공화당, 군사 쿠데타 전두환, 노태우의 민정당, 그다음에 이제 탄핵으로 이제 해산된 그러니까 국민적인 사실상 정치적 탄핵을 받아 스스로 포기한 새누리당까지, 그 당이 애국, 독립, 자유, 민주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아예 그게. 그래서 애국, 평화, 민주 개혁을 저희들이
그 뿌리를 잘 살려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이 사실은 지난번에 이해찬 의원 얘기했던 뭐 연속 집권 이런 것이 장기 집권의 어떤 욕심으로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되는 우리가 정말 사명감을 가진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연속 집권 여당과 영구 야당 간의 싸움이다. 영구 야당. 야당만 할 세력이다. 앞으로 집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 사람들이 지금 국민께 인정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 이건희를 사면해주는 대가로 다스 소송 관련한 거를 삼성으로 또 받았다. 요거잖아요. 소송비를. 그런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명박은 무조건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이건희만 사면을 시켜주고 삼성으로부터는 소송비를 받아서 결국에는 그 돈을, 김경준의 돈을 뺏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세력들이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해보면 좀 끔찍하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이명박이 없으니까, 박근혜가 없으니까 자유한국당 찍어도 돼가 아니고 그 세력 밑에서 지금까지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해오던 세력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이명박과 박근혜랑 연관이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몇 개월의 선거에 또 우리 또 찍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쁜 세력입니다, 정말. 이제 무릎 꿇고 절하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고 했던 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이번엔 또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국민들을 기망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게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냥 나오는 지지율이 아니라 하나하나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그 국민을 위하는 그런 소통과 공감의 결과물이라고 보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뭐 비판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더 잘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이제 40억 뇌물, 이게 결국은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비롯된 거지만 어쨌든 2차 재판 때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줬잖아요. 그 재판부에 대해서 정말 터무니없는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하게 되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그런 개혁, 그다음에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권력기관의 개혁, 그것을 하려면 정말 이번에 개헌이 지방선거에 맞물려서 진행이 돼야지 또 한 단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그리고 국민의 가치를 좀 승화시키는 과정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 걷다 치더라도 정말 다 죽었으니까 국민의 생명을 살상했던 전두환 노태우도 지금 살아있죠. 그렇게 세력이 쭉쭉쭉 오다가 국정농단 세력이 사실은 박근혜 다음에 이명박까지 지금 일망타진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기를 놓치고 있다. 왜 차태기 한번 났을 때 저쪽이 좀 한참 쪼그러들고 막 천막 당사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시지만 결국엔 또 완고하게 살아서 올라왔거든요. 제대로 해서 그 세력은 당을 해산시켜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의원직 다 잃게 만들고 그런 시기를 놓쳤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온 도태우라는 그 변호사한테 한 말 있잖아요. 지금도 애국 활동하시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로 선거나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정말 잘못된 뿌리의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민족의 또는 어떤 국민들의 의식,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깨어있는 시민의 어떤 의식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어떤 한 시기의 분기탱천에서 일어난 수준을 뛰어넘어서 깊이 있는 역사의식과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 공동체에 이 정말 흔히 얘기하는 적폐청산 이게 뭐 나쁜 놈들 감옥 보내고 이런 것이 그것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뿌리를 우리 스스로가 정말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한번 다 되짚어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그래서 왜냐하면 워낙 과거 친일 교육서부터 시작해서 있는 그게 너무 곳곳에 뿌리 내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싹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올해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지방선거 대승하고 저들의 세력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 만들어가야겠습니다.